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증시가 많이 오르는 때. 뭐 그럴 때는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보통 10종목 이하에 도는데 그냥 그 중에 뭔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해에 그거를 따라 사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자기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감으로 다음번에 또 투자하고 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주식 투자 잘한다 말 솔직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아니 하이닉스를 5천 원에 사서 10억치를 들고 있었던 일반 분이 계셨었는데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저는 그냥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장기간 꾸준히 수익률을 내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식은 평생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잠깐 재미로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을 먼저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오늘 제일 뭐가 많이 오를까 이것만 찍는다 보니까 카지노에서 뭘 걸어야 돈을 많이 벌까 이거 고민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 정도는 겪고 나야 내 투자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다음번에 어떻게 투자해야 살아남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도 저희 스승님 책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네, 또 막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그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이거를 보고 나서 따라하거나 스스로 좀 판단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지금 당장 내 수익률이 좋다고 너무 내가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서 읽고 나서 투자 교과서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살아남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쓴 겁니다. 뭐 책 제목에도 써있지만 21년 동안 93배를 불렸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제 눈으로도 봤고 이걸 목격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 코스피가 연속 반등에 실패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저도 더위를 먹어서 농사 짓다가 잠깐 찍었는데 영상이 잘렸었던 거고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오늘은 원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었어요. 어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번번이 실패한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사야 될 자리에서 팔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범인이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겁에 질려버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던가 해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더 많이 팔고 있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뭐냐면은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그냥 많이 하락하면은 이거 저가라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존재해요.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모두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불구하고 오르다가 밀려서 하락해버립니다. 오늘 장 초반에 7천 돌파하려고 하다가 밀리면서 6,600까지 내려갔는데 어제도 상승 시도가 큰 하락으로 밀리고 이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레버리지 때문에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사이트표가 SK 발동됐습니다. 하이닉스로 집중세가 몰렸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 부스터 효과를 낸 거지. 그 두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수를 3천에서 9천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이 흔들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 두 종목이 흔들리는 순간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니까 증시가 빠르게 무너지고 투심이 무너집니다. 코스피에 있는 뭐 수천 개의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만 투심이 흔들리면 증시가 무너진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매도로 돌아선다. 이 굉장한 리스크가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상승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에 집중했을 경우에. 근데 지금 메모리라는 데가 주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됐고 어느 정도냐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 따라서 밤에 벌어질 미국 뭐 샌디스크랑 마이크론의 영향까지 줘버립니다. 그만큼 이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이제 우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시를 휘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세상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오늘만 보자면. 그렇게 되면은 꽤나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지금 하이닉스 주가 얼마나 떨어졌었죠? 3.8%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받아서 올려주면 좋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도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 깨졌는데 170만 원 선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정도에. 반등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하이닉스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려서 팔고 있고, 저번 주 소식에서 몇 가지 더해진 건 없습니다. 이란 전쟁이랑 금리 상승을 위한 리스크가 조금 더 더해진 게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미국, 한국 기업들, 관련주들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대략 이제 커뮤니티에서 9개 기업의 실적이 영향을 준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은 투심을 흔들어 버릴 것 같아요. 악재가 되겠죠? 어, 여기서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좋은 소식이 동시에 나와져야지만 이거에서 힘을 얻고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디딤발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다음 주부터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죠.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 자리가 오늘 자리였었고, 오늘 상승하고 나면은 투심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가지고 또 디딤발을 한번 더 딛고 나면은 하이닉스도 200만 원, 250만 원 뭐 다시 가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첫 디딤발이 좀 무너진 상태였다.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꽤나 충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이제 요소가 되는데,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한 요소라고 생각했었고,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강의에서 내내 했던 게 말도 안 된다라 했었고, 그 강의 자료들이 열흘 전쯤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불만도 그대로고, 핵포기도 어렵고, 미국은 호르무즈 항로 연락을 했고 핵포기 하라는데 서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휴전을 해야 됐던 이유는 미국은 월드컵을 했었어야 됐고 이란은 장례식을 치러야 됐었습니다. 결국 임시 휴전이었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었겠죠. 결국 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깨졌고, 서로 미사일 주고받고 봉쇄까지 했습니다. 다시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협상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이상 서로 미사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연달아 나옵니다. 일시적 상승이라 생각했던 물가가 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2022년처럼 금리 인상을 결국은 또 많이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올해 미국이 2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는데, 뭐 3번, 4번 하게 되면은 이건 2022년 어게인이 돼버리는 거죠. 유가에 민감한 아시아는 물가가 더 빨리 오릅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물가를 못 견디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꽤나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처럼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엔화 쪽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저번 2024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데미지를 주는 엔캐리 청산도 나올 가능성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미국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에 좀 소형 섹터가 있습니다. 소형이라 해야 되나? 경기와 AI와에 상관없이 고성장하는데 사이클 없이 쭉쭉 밀고 나가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이런 섹터가 많진 않아요. 그냥 그런 거 정도? 한국은 그 정도 나올 거고, 미국은 그래도 소비력이 버텨주는 곳이라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수익률이 나을 수는 있다. 근데 미국 지수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고요. 2022년에 미국 주식 중에 뭐 올랐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허쉬 같은 초콜릿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기존 상승장 때와 다른 것들이 오를 사이드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제됐습니다. 특히 케빈 오씨가 의장인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파월 이상급으로 매파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물가가 오른다.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엔캐리 청산한다. 미국이 매파로 돌변한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증시에 좋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악재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 민감주랑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대규모 착공을 해야 되는 산업들, 뭐 건설업 베이스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은 AI랑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착공 이런 것들이 주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상승했던 주도주들이 쉬어가거나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코스피에서 개인의 투자 패턴이 바뀌었는데 이게 더 안 좋아 보여요. 그동안 개인은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리면서 매도가 늘어납니다. 개인들이 근래 들어서 처음으로 겁을 먹기 시작한 구간에 돌입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과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겁을 먹으면서 하락이 오고 일반적으로 다시 재과열이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재과열은 처음에 전고점을 뚫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겁을 먹어요. 겁을 두 번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우위로 늘어나면서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2023년 유행했던 거, 24년 유행했던 거 잘 보시면은 그런 사이클을 밟았습니다. 외국인의 패턴을 보면은 좀 달라요.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증시의 오르고 내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팔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좀 사긴 있는데, 이게 매수세가 돌아왔다라고 보려면은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강하게 지속적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한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증시 하락 초기에도 매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지금은 원군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러면서 개인과 외인이 동시에 팔고 기관도 매도세로 셋 다 매도세로 동시에 돌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좋진 않죠. 다행인 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은 좀 매수하면서 해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좋은 소식 나왔을 때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풋옵션을 이거를 한 달 내내 사고 있어요. 풋옵션을.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은 매수하지만 현물 매도 풋옵션 매수면 전반적으로 그냥 하방 포지션 착실히 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믹스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방으로 이게 변하는 걸 보고 나서 아, 외국인이 이제 바닥에서 긁어 모으고 있네.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매수에 동참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풋옵션 매도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파생해서 베팅하고 콜옵션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해서 상방에 베팅을 하는데 참고로 현물에선 모르겠지만 파생에서만큼은 개인이 외국인이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파생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본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서 파생해서 개인을 이기게 만들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 조심해야 된다. 이 구간이고. 자, 이런 이유로 지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적당히 조금 사고는 있지만 전혀 오르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종합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와야 될 자리에 악재와 이제 파생 영향으로 반등이 약하게 온다. 개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겁을 먹으면서 과매도까지 나왔다. 오를 때는 사람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이는데 떨어질 때는 또 과하게 나쁜 소식만 갖다 붙인다. 그러면서 과매도가 벌어진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보이지도 않는다. 분명 2주 전까지만 해도 제일 좋다 좋다 해서 300만 원 돌파하고 뭐 난리 났는데 500만 원 간다 얘기 나왔던 것들이 지금 완전히 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60일선이 깨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예요. 지지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60일선이 깨졌다는 그냥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달간의 평균 가격대 이하로 내려갔다는 뜻으로 세 달 전 주가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사기만 하면 돈을 버니까 라면 들어왔던 초보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초보자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그냥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존심 때문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아니야 나는 다시 300만 원 갈 것 같아. 확신을 가지고 남아 있거나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 투자를 결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를 때 장기 투자를 결심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물린 다음에 장기 투자를 결심합니다.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나쁜 거는 확신이 아니라 이 자존심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동안 개인이 집중된 기업들의 패턴을 봤을 때 한 번에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 그래서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락 사이클로 가던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300만 원까지 다시 간다라고는 뭐 할 수 없겠지만 뭐 제 생각에서는 하지만 반등이라는 거는 나올 가능성은 존재하니까 만약에 그때라고 했을 때 그 반등 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수 있다.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잘 버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팝니다. 팔아요. 비쌀 때 안 파는 게 아니라 비쌀 때 팔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비쌀 때 더 사버리고 더 오를 거라고
갑자기 얘기하고 주변인들한테 사라고 전도합니다. 막 사라고. 하이닉스 300만 원인데 500만 원 갈 거니까 막 사라고. 나는 100만 원에 샀거든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예, 본인이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한 번쯤은 반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 예, 저 스승님 책인데 상승장, 하락장 20년이면은 그쵸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23년 동안, 21년 동안 해서 93배 수익률을 낸 거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뵐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